저는 주변이나 TV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 얘기를 듣노라면 가끔 쓴물이 올라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예전에 사기를 당했던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상처 한 번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당사자는 평생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잖아요. 제게도 남머리 깊은 상처가 있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제게 사기쳤던 남편과 시모에게 한 방 먹이고 이혼한 제 이야기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서 청가물 가게를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가게 일을 하시는 엄마 대신 할머니 손에서 저와 남동생은 자랐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늘 무리해서 평범한 아이였어요. 커서도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사무직을 하며 무난한 삶을 살고 있더랬죠. 남편을 만나기 직전까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다닌 지 4년 차가 되던 해 협력업체에서 신입사원이라며 남자 직원 2분이 왔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제 남편이었어요. 협력업체는 소위 대기업이라고 불리우는 큰 회사였는데 업무 특성상 직원들끼리 얼굴을 자주 볼 수밖에 없었죠. 인연을 만나면 편안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들 하잖아요. 저와 남편이 딱 그랬어요.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로가 이상하게 오래 알고 지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어느 날 업무 얘기 끝에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제가 연애를 별로 해본 적은 없지만 이 남자가 저한테 호감이 있구나 눈치를 챘어요. 다른 거래처 직원이 제게 업무 외에 사적인 얘기를 꺼냈다면 정색하고도 남았을 텐데 남편에게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매주 데이트를 하다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사귀고 나서 제일 먼저 친한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은 잘 됐다고 하면서도 남자친구의 직업이랑 스펙을 듣고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네 남자친구 우리보다 한 살 연상의 인서울 사립대 대기업 다닌다면 인기 진짜 많겠다. 사진 보니까 지적으로 생기고 훈남이던데 도대체 이런 유니콘 같은 남자를 어디서 만났어? 아, 우리 회사가 대기업 협력업체니까 업무상 출장을 자주 와서 일을 계속 같이 했지. 어머, 그럼 너한테 첫눈에 반한 거래? 대박이다. 예서 네가 은근 남자들한테 인기 있더라니. 그런데 내 주변 대기업 남친 있는 애들 보니까 조건 엄청 따진다고 하던데 네 남친은 그런 거 없었어? 글쎄, 내가 전문대 나와서 중소기업 사무직 하는 거 알고 우리 집 과일 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 별말 없었어. 만약 조건 따지면 나랑 애초에 안 만났겠지. 요새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이 콧대가 제일 높다는 말이 있던데 연애만 하고 나중에 결혼은 힘들지 않을까? 뭐 열쇠 3개 가지고 오고 예단 몇 억 해오라 이러면 어떡해. 네 남친은 조건 안 따진다니 다행이지만 20대 후반인 우리 나이는 결혼 생각해서 남자 신중히 만나야 돼. 비혼이 아니라면 말이야. 맞아. 니들 말도 맞아. 하지만 아직 결혼 얘기는 안 해봤어. 이제 사귄 지 곧 100일인걸. 그냥 지금은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데 집중하려고. 친구들은 제가 오랜만에 연애한다는 것 자체를 축하해줬지만 남자친구가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닌다는 것에 제가 힘들지 않겠냐 묻더군요. 사실 남자친구와 대화를 할 때면 못 알아듣는 말도 많아서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취향이 굉장히 고급이구나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전문대 다닐 때부터 워낙 절친이었던 친구들의 말이라 더 와닿았고 사실 무시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소위 잘 나간다는 남자랑의 연애에 어깨가 으쓱했던 제가 현실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죠. 남자친구에 비하면 저는 지극히 평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사귈수록 허세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잘 챙겨줘서 불안할 정도였죠. 근데 연애를 한 지 100일 정도가 됐을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지 뭐예요. 주말 오후에 남자친구와 데이트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광고성 전화인가 싶어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공적인 전화인가 싶어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전화였어요. 바로 남자친구 엄마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한예서 씨 휴대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누구시죠? 저 동민이 엄마예요. 동민이한테 번호 받아서 예서 양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전화를 했죠? 내가 예서 씨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동민이가 엊그제 나한테 100일 만난 애인이 있다고 했거든. 아, 그랬구나. 동민 씨가 제 얘기했는지 몰랐어요. 혹시 시간 되나요? 주말 저녁이라 약속 있으려나? 아니요. 오늘 저녁에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저녁 7시쯤 중간에서 만날까요? 동민이는 모임 있다니까 우리 둘만 만나요. 대신 동민이한텐 비밀이에요. 네? 동민 씨 없이 저랑 어머니 둘이세요? 알겠습니다. 장소 말씀해 주시면 맞춰서 나갈게요. 갑작스러운 남자친구 엄마의 전화에 너무 당황했는데 어머니는 심지어 그날 밤 당장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로 연애하면서 양가 인사드리고 할 수 있지만 보통 며칠간의 여유를 가지고 약속을 정해서 만나지 않나요? 근데 어머님은 불쑥 연락이 오셔서 그날 저녁에 시간 괜찮냐고 하셔서 많이 놀랐었어요. 예전에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은 부모님들도 여간 따지는 게 아니라는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서 혹시 헤어지라는 안 좋은 소리를 하시려나 걱정이 되기도 했네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일찍 만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도 만나겠다고 했더랬죠. 그렇게 서로 중간 지점인 조용한 카페에서 어머니를 처음 마주했어요. 첫 만남이고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화장이랑 옷에 신경을 쓰고 나간 자리에 인상이 푸근한 중년 여성분이 먼저 와서 계시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온화한 분위기를 가지셨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는 분이었어요. 저는 바짝 긴장을 해서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대화를 리드하셨어요. 동민이한테 내가 예서 씨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나이도 한 살 연하에 차분하고 참하다고 하더니 딱 그렇네. 우리 아들이 청순하고 수수한 걸 좋아하는데 예서 씨가 그래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워낙 평범해서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겸손하기까지 하니 우리 아들이 사람 참 잘 골랐네요. 형제 관계는 어떻게 돼요? 4살 아래 남동생이 있고 이제 군대 전역해서 대학 졸업반이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세요. 지금은 장사하고 계시고요. 그렇구나.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엄마가 혼자서 많이 힘드시겠다. 장사도 하시려면 더 그러셨겠네요. 다행히 저희 외할머니가 같이 사셔서 저랑 동생 키워주셨어요. 아이고, 안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랬구나. 어쩐지 예솔 씨가 말투도 순하고 어진 것이 어른들 밑에서 큰 것 같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 어머님을 만나러 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잘난 우리 아들 옆에서 떨어지라는 등 저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거나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막상 어머님을 마주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불편하고 부정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집안 이야기, 직업 이야기 이런 건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가족관계, 집안 분위기가 어떠냐고만 물어보셨어요.
특히 어릴 적 외할머니 손에서 컸다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장 활짝 웃으셨고요. 그렇게 1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화하고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상견례 날짜를 정하자고 했어요. 제가 여태 살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이 아닐까 싶었네요. 아주 많이 당황했지만 어른이 한 말이라서 일단은 남자친구와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돌아왔어요. 다음날 일요일 늦잠을 잤다는 남자친구에게 급히 만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젯밤 남자친구 어머님을 만난 얘기, 상견례 얘기를 했더랬죠. 어머님이 동민 씨한테 별말 없었어? 나 만나신 얘기도 안 하셨고? 어제 우리 엄마를 만났다고? 몰랐는데? 어제 예서 엄청 바빴겠네. 나도 만나고 우리 엄마도 만나고. 어제 어머님이 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나서 상견례 날 잡자고 하신 게 포인트야. 이렇게 갑자기 상견례를 하자고? 아, 놀랄 것도 없어. 내가 회사 입사하자마자 결혼 빨리 하라고 집안에서 말들이 많았거든. 근데 내가 회사도 들어가고 애인도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좋아서 난리가 나신 거지. 아니, 그래도 이렇게 빨리 상견례 얘기를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어. 정작 우리는 결혼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우리 이제 곧 30이고 결혼 생각할 나이기도 하잖아. 난 결혼하면 너랑 할 거라고 생각해서 교제 시작했어. 나랑 결혼해? 난 오빠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서 그냥 연애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리고 엄마가 빨리 결혼하라고 성화한 이유가 따로 있어. 사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거든.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 건강 악화되기 전에 빨리 결혼하라고 하고 있고. 진짜? 많이 편찮으셔? 그런 이유가 있는 줄은 몰랐어. 그랬구나. 지난 10년간 파킨슨병 앓으셨는데 최근에는 초기 치매 판정도 받으셨어. 남자친구와 사귄 지 이제 4개월째 접어들고 알아가는 단계인데 그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너무 이상했거든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자친구 말로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막내 아들까지 장가가서 손주를 낳으면 자신이 이번 생에 이룰 소원을 다 이루는 거라고 얘기를 늘상 하셨대요. 집으로 돌아와 결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창 결혼 정년기에 회사도 5년 차라 저축도 나름 해놨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도 컸기에 결혼을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남자친구와 교제한 기간이 짧아서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걸 느꼈는지 2주 뒤 남자친구는 제게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 반지 호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반지까지 준비해서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포즈 하나로 제 고민이 사라진 건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남자친구를 친정 식구들에게 소개시키고 결혼하겠다고 선언도 했더랬죠. 친구 중 누군가가 제게 눈 떠보니 결혼식장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제가 겪어보니 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그저 남자친구와 어머니와 차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눈 깜빡했더니 양가 상견례 자리더군요. 양가 직계 가족들이 모여 조용히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시댁에서는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만 나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다 하더라도 신랑 형님 내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날은 진짜 시어머니만 나오셨더군요. 예비 신랑 말로는 형과 형수 모두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자랑도 하실 겸 같이 나올 거라 예상했던 것과 달라서 의외였어요. 제 남동생이야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친정엄마는 자식 중에 제가 개운이라 그런지 엄청 긴장하시더라고요. 반면 시어머니는 혼자 나오셨지만 엄청 당당한 모습이었고요. 양가 어머니들끼리 눈치를 보시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호탕하게 웃으면서 불편해하지 마시고 식사하면서 천천히 할 말씀 나누자고 했어요. 사부인, 제가 예서양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참았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지 뭡니까? 그러시군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네요. 저희 딸이 많이 부족한데 사돈께서 예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서양이 순하고 마음 씀씀이가 좋으니 어여쁘다고 하는 거죠. 잘 키우셨어요. 사위도 늠름하니 직장도 대기업을 다니고 멋지더라고요. 참 아드님 잘 키우셨어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스스로 공부도 잘하고 말썽 한번 부리지 않았답니다. 저희 딸도 제가 장사하느라 할머니 손에 커서인지 애 어른 알아볼 줄도 알고 착해요. 그쵸? 저도 안 그래도 예서양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을 논하러 양가 어른들이 모인 자리니까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자면 예단 절대 마세요. 예물도 없이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애들 결혼할 때 1억 정도 해줄 생각입니다. 적으실까요? 그러자 친정엄마께서는 아이고 그 정도면 차고 넘치지요. 1억이나 해주시게요? 저희 첫째 아들 결혼할 때 1억 해줬거든요. 이번에 둘째 아들 결혼할 때도 똑같이 해줄 생각입니다. 사돈께서 더 하시든 덜 하시든 그건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시구나.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자식 중에 첫 결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었거든요. 저도 장남 결혼을 먼저 시켜보니 여유가 생겼지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애들 결혼을 빨리 시켰으면 해서요. 빨리라면 얼마나 빠르게 시킨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식장이나 결혼 준비만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둘째 아들 옆에 예쁜 짝이 생긴 모습을 남편이 운전할 때 보여주고 싶거든요. 사돈이랑 예서양만 그렇게 해준다면 저는 평생 며느리에게 다른 건 일체 요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띄우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예단도 필요 없고 어떤 조건도 안 따질 테니 결혼만 빨리 해달라고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빠른 결혼 진행 요구에 적잖이 당황하셨지만 시아버지 건강 상태를 제가 미리 언급을 해드려서인지 그럼 빨리 결혼 진행하자고 동의하셨어요. 양가 결혼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결혼 준비를 하는데 예식장에서 가장 빠른 일정을 예약하고 보니 결혼식까지 2달이 남았더라고요. 말이 쉽지 회사를 다니면서 단기간에 결혼 준비를 병행하려고 했더니 체력이 바닥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나마 신혼을 시댁에서 시작하기로 해서 준비할 항목이 하나 줄어서 다행일 정도였죠. 그러다 어느 날 결혼식을 보름 남겨놓고 시어머니가 저를 급하게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너희가 괜찮다면 신혼여행을 미룰 수 있겠니? 네? 갑자기요? 저희 이미 비행기 티켓이랑 숙소 예약도 전부 다 마친 상태인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네 시아버지 건강 상태도 그렇고 너희들 외국 나와 있을 때 무슨 일 생기면 어쩔까 싶다. 게다가 큰며느리도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프다고 난린데 네가 자리 오래 비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여행은 다음에 가는 게 어떻겠니?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파킨슨병만 있을 때는 약으로 진행 상황 늦추고 그런데도 괜찮았는데 치매까지 발병해서 말이 아니구나. 간병인도 몇 시간씩 써도 한계가 있고 말이야. 일단 어머님 그이랑 상의해보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앞둔 며느리에게 신혼여행까지 미뤄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 싶어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 말을 재개하는 시어머니의 얼굴도 세상의 모든 짐을 진 사람처럼 힘들어 보였고요.
저는 그날 처음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었는데 잠깐의 인사만 나누는데도 기력이 다 쇠하신 모습이었어요. 혼자 격리된 듯한 방 한 칸, 덩그러니 놓여진 침대에 누워 다리부터 온몸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때는 간호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말로만 듣던 아픈 시아버지를 보고 시댁에서 나오는데 뭔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예비 신랑과 아버님 건강 상황, 신혼여행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신랑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그런 신랑의 얼굴을 보는데 걱정이 많은 상태로 신혼여행을 가도 즐기지도 못하고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 싶어 제가 먼저 모든 예약을 취소하자고 했어요. 친정엄마에게도 전화를 드려 시부가 너무 아파서 해외로 몇 날 며칠 신혼여행 가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했더니 엄마도 역시 취소하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시아버님을 처음 만나고 돌아온 날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시댁으로 자주 부르셨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저에게 시아버지 병원 진료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족이 되니까 부모님 같은 시아버지를 모시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으나 회사를 다니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반차까지 써가며 병원 진료를 부탁하실 때는 버겁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어머니 말로는 자기를 포함해 시댁 식구들 모두가 시간이 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도맡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였지만 갑자기 아픈 누군가를 간호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편의 아버지도 제 아버지다 생각하고 묵묵히 도왔죠. 그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흐르고 결혼식 당일식 순대로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메이크업 받고 드레스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요. 당연히 몸이 불편해서 결혼식에 못 올 거라 생각한 시아버지가 결혼식장에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양복 입고 메이크업까지 받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그런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의문이 드는 것도 잠시였고 바쁜 일정대로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하룻밤을 호텔에서 보내고 나서 바로 다음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댁은 2층 양옥이었는데 마당도 널찍하니 80평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별채는 형님네회가 사용하고 1층은 시부모님이 2층은 저희 부부가 지내기로 했더랬죠. 시댁에 들어와서 제 첫 일정은 역시나 아픈 시아버지의 병간호였고요. 결혼식 전에도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의 병원 진료 일정, 간호는 어느새 제 담당이 되어 있었어요. 가족들도 당연히 아버님의 건강 상태나 증세에 관한 건 모두 제게 물어봤고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형님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주일을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아했어요. 첫째, 너는 이번엔 뉴욕만 다녀올 거야? 미국 다른 지역은 안 간다고? 네, 뉴욕에만 일주일 정도 보내고 다 못 즐기고 올 것 같아요. 여보, 뉴욕에 당신 고등학교 친구 있어서 며칠 그 집에 신세 진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뉴욕에만 있는 것도 있어요. 숙소비가 좀 비싸야죠. 와, 형수님 미국 가세요? 너무 좋으시겠다. 내가 해외여행 좀 다녀오라고 했어. 저번에 몸도 안 좋아서 고생하더니 콧바람도 쐬고 해야지. 이번에 어머님이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소리야. 일주일 동안 푹 쉬다가 오렴. 시어머니는 제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아버님 간호를 며칠 비운다거나 심지어 신혼여행을 간다고 할 때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시아버지가 저렇게 아픈데 2일 이상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근데 큰 며느리는 일주일씩 해외여행으로 자리를 비워도 되고 둘째인 저는
하루도 자리를 못 비운다는 게 뭔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반항 아닌 반항으로 주말 동안 친정에 간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은 외국도 일주일 가는데 난 왜 안 되냐고 했더니 큰며느리는 시집 와서 5년 동안 할 만큼 했으니 다녀와도 되고 저는 결혼 몇 달째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회사 들어가서 경력 따지는 것도 아니고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결국 며칠 뒤 형님은 보란듯이 잔뜩 차려입고 미국 뉴욕으로 여행을 떠났죠. 형님이 여행 짐을 쌀 때 제가 같이 도왔는데 너무 좋아라 하면서 활짝 웃는 얼굴을 보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헛헛하더라고요. 형님을 배웅하고 나니 집에 시아버지 제외 저 혼자 남았더군요. 그날 처음으로 시댁이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지 그 주에 하필 시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긴급하게 가야 하는 일이 생기지 뭐예요. 그래서 며칠간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고 종합검진까지 받으셨고요. 제가 시아버지 간호를 도맡아 하다 보니 시어머니나 남편은 저에게 도대체 어떻게 간호하길래 갑자기 저렇게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냐며 한 소리 하더군요. 제가 환자에게 일부러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지병이 있어 몸이 안 좋은 것뿐인데 괜시리 억울해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일주일 뒤 형님은 마치 뉴요커처럼 세련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고 누구는 시아버지 병 간호한다고 진이 빠져 있는데 누구는 반짝이는 모습으로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형님은 제 선물이라며 육포를 줬는데 그 말라 삐뚤어진 형태가 마치 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때가 결혼 3개월째였는데 당시 시어머니는 제게 아예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더랬죠. 둘째야 이리 와보렴. 내가 결혼 전에도 이 얘기를 꺼낼까 했는데 이참에 회사를 그만두는 거 어떻니? 회사를 그만두라니요?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는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네가 다니는 회사는 규모도 작고 월급도 박봉이라면서 그럴 바에는 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집안일 배우고 병간호도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겠어? 저 지금 다니는 회사 6년 차고요. 어렵게 입사했던 곳이라 애정이 남달라요. 계속 다니고 싶어요. 사람이 꼭 회사를 다니고 경제활동을 해서 보람찬 건 아니야. 집에서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가족 돌보는 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회사 그만두는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한번 생각은 해보렴. 우리 남편 몸 상태도 나날이 안 좋아지는데 전담으로 누가 옆을 지켜야 되지 않나 싶구나. 그럼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간호하는 건 어떨까요? 누구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해. 다들 바쁘니까 하는 말이지.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한가하지 않냐? 너희 아버님도 널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그만두고 병간호를 하라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매일 서너 시간씩 병간호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이제는 종일 간호에 집안일까지 떠넘길 기세이지 뭐예요. 저는 회사에 가 있는 시간이 오히려 휴일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여서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일이 좋아서 포기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거절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런저런 무척이나 탐탁치 않아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여느 때와 같이 시아버지를 살펴봐드리고 2층 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1층 안방에서 얘기 소리가 들리더군요.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시어머님과 형님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낄낄거리길래 가까이 다가봤더니 웬걸요. 둘째가 더 빨리 결혼했어야 너나 나나 병수발이든 집안일이든
하루라도 빨리 해방되는 거였는데 말이다. 그러게요, 어머님. 동서가 들어오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역시 어머님이 결혼 밀어붙인 게 신의 한 수였네요. 며느리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 너도 이제 좀 쉬어야지. 1년씩 돌아가면서 병간호하고 하든지 집안일도 힘든 건 둘째 다 시키렴. 안 그래도 그러고 있어요. 사람이 곰 같은 게 시키는 대로 다 하던데요. 아니 도련님은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대요. 둘째가 보는 눈이 있어. 내가 심층면접을 잘 본 거지. 생긴 것부터 말하는 게 시키는 대로 순응한 스타일이더라고. 나는 요새 양냄새만 안 맡아도 살 것 같더라고. 저도요. 역시 어머님이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하시네요. 요즘 다들 영악해서 시부모 병간호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동서가 바보 같은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어리숙한 건 있더라. 내가 그래서 고민 많이 했지. 전문대 겨우 나왔다는데 다음에 손자라도 태어나봐라. 지혜비 머리 닮아야 될 텐데 말이야. 걱정 마세요. 원래 아이는 밥보다 씨가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도련님을 닮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건 그렇고 요새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 시아버지 연금으로는 택도 없구나. 너희가 용돈을 줘도 모자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어머님, 동서랑 도련님한테 생활비 받으세요. 같이 사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그거 좋은 생각이네. 둘째한테 생활비 받고 병원비도 부담 좀 하라고 해야겠구나. 진짜 사람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제 결혼을 빨리 진행시킨 것도 저를 간병시키고 자기들이 해방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죠.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시댁 식구들이 저보다 늦게 퇴근하고 바쁜 것 같길래 맡아서 하게 된 시아버지 병간호였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형님의 검은 속내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 혼자 병간호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저를 등신 호구 취급하더라고요. 이래서 머리 나쁜 사람 부려먹기 좋다면서요. 저는 더 이상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자고 있는 남편 옆에 누워 있는데도 분노로 몸이 떨려서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네요. 다음 날은 주말 오전이었는데 형님네는 교회로 나들이 간다고 나가고 1층 거실에 시어머니와 저 남편만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평온해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어젯밤 시모와 형님의 대화를 듣고 나서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계속 맴돌고 있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상태를 모르고 저를 보자마자 남편도 있는 마당에 이 자리에서 제 회사 문제를 결판짓자고 하더군요. 동민아, 너 색시한테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병간호 전담으로 하고 집안일 좀 빼오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 그러셨어요? 엄마 말도 일리가 있네요. 와이프 다니는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도 아니고. 그렇지. 역시 우리 아들이 엄마 편에 들 줄 알았어. 둘째, 너도 네 남편 얘기 들었지? 내가 퇴사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해봤어?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계속 다니려고요. 그만둘 이유가 없어서요. 뭐? 왜 이유가 없어? 애가 가만 보면 순한 듯 하면서도 고집불통이네. 저는 충분히 이 집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쩌면 차고 넘치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 얘 좀 봐. 시집 와서 휴대일 너 정도 안 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형님도 어머니도 저보다 안 하시잖아요. 저한테 본인 일 많이 시키시고요. 뭐? 그래서 지금 불만이다 이거야? 이제 겨우 시집 온 지 몇 달이야.
둘째, 너 일 시작도 안 했어?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심이 서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은 지켜봤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기름에 불 붙이는 건지도 모르고 작정을 한 듯이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말대꾸를 따박따박 하면서 대드는 걸로 보였나 봐요. 말 잘했어. 네가 속으로 그런 계산하는지 몰랐구나. 그럼 이제 정식으로 결혼도 했으니까 며느리로서의 털도리를 본격적으로 해볼래? 배워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하나하나 해보렴. 너희 시아버지 병간호 요양사랑 스케줄 조정해서 주말에는 네가 아예 전담으로 간호하고 집안일도 가사 도우미랑 네 형님한테 말해놨으니까 네가 할 일 들어서 매일 하렴. 어머니, 제가 회사 입사하고도 그 정도 일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업무 분량이 정말 엄청나네요. 아참, 집 생활비도 매달 보낼 계좌도 문자로 보내놓으마. 퇴사 안 할 거면 돈 벌어서 시아버지 병원비랑 간병비도 네가 내고 말이다. 새 식구로서 할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 뭐라고요? 듣자 듣자니 정도가 심하네.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뭘 보내요? 이 집 구석에서 나갈 테니까 아줌마나 그동안 들어간 병원 비용 싹 다 내놓으세요. 간병인의 가사 도움이 필요해서 결혼시킨 모양인데 나란 사람 띄엄띄엄 본 거 당신 실수야. 너 미쳤니? 지금 누구 보고 아줌마라는 거야? 그래요. 미쳤어요. 사람 노비처럼 부리고 작정하고 호구 취급하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당신들 검은 속내 모를 줄 알아? 제가 모든 내막을 알고 있다며 웃으며 한마디 하자. 남편은 저에게 진정하라고 하면서 따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근데 남편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또 하나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됐어요. 당신도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한패였어? 다 알고 있었다는 눈이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처음엔 반반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당신 편이야. 진짜야.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시어머니랑 형님이 나한테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당신까지 날 등신으로 만들었는데 뭘 해? 아주 집구석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만하고 막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지? 진정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뭐가 아니야. 당신도 병간호 집안일 부려먹으려 종신 노비 구한 거잖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 바보 만들고 상식 밖으로 굴 수가 있어. 시어머니와 형님이 제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것도 화가 났지만 남편의 뒤통수가 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래서 남편이 저와 결혼했던 거였어요. 제가 분에 못 이겨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자 시어머니는 어디서 이런 못 빼먹은 게 시애미 앞에서 남편에게 이러냐며 난리였고 제가 이런 좋은 집안에 시집이라도 오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이도 많고 학벌도 짧고 직업도 변변찮은 주제에 자기 아들의 언감생심 넘볼 수 있냐는 거였어요. 양심에 털이 났나 뭐라나. 남편은 두 여자 사이를 뜯어 말리고 저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잡기 일보 직전일 때 시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정신이 또렷해진 눈빛이었고요. 지금 둘째가 한 모든 말이 사실이야? 뭐가 사실이에요? 둘째가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부 사실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어머님과 형님 안방에서 제 뒷담화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너 쥐새끼처럼 숨어드는 취미가 있어? 아주 태먹지 않은 애구나. 둘째 네가 사람 속이고 거짓을 고할 애가 아닌 건 안다. 너한테 신세도 많이 졌는데 마음고생까지 시켜서 미안하구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따로 불러 방으로 데려가셨고 남편은 짐을 싸는 저를 말리며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사이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제 짐을 싸들고 시댁을 나오면서
억울함과 배신감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잘못된 결혼에서 벗어나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제 행동에 대견함이 들더라고요. 문제가 있어도 늘 조용히 참고 넘어가고 눈에 띄지 않고 무색무취로 살아가던 제 자신에 대한 해방감마저 들었고요. 저는 그런 저의 변화가 기꺼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마음 깊숙한 곳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욕구가 실현된 거였으니까요. 비록 아주 극적으로 불행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거였지만 말이에요. 저는 이 그릇된 사기 결혼의 마무리를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병원비 반환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를 도맡아 한 만큼 제 돈으로 지불한 병원 진료비가 꽤 되더라고요.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아버지의 건강검진, 정기적인 치료 등을 다 합치니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병원비에 물어보거나 지불할 생각이 없었나 보네요. 처음에 소송을 알게 된 남편은 어떻게든 저와의 이혼을 막으려고 했지만 자기와 시댁 모두가 저를 속인 걸 들킨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 그런지 제 뜻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은 내가 받아들여 해준다는 남편의 말조차 꼴 같지가 않았지만요. 남편과 대체적인 합의가 된 판에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아들에 대해 극성맞은 시어머니가 언젠가 한 번은 저를 찾아올 거라 생각을 했기에 그다지 놀랍지는 않았어요. 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 말대로 안 한다는 훈계였죠. 너는 어떻게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집을 나갈 수가 있어? 못 배운 건 원래 알고 있었지만 책임감이나 양심도 없구나. 당신 내 책임감이나 생각해보세요. 아버님 병간호하기 싫어서 아들 결혼까지 시켜 며느리 간병인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누구나 시집 오면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야. 나 때는 더한 일도 하고 살았어. 원래 시집살이도 당한 사람이 시키는 법이죠.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네요. 알고 보니 너도 순한 척 내숭 떨었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시켰을 텐데 말이야. 쪼잔하게 시아버지 병원비 몇 푼 돌려받겠다고 깜찍하게 소송까지 걸고 말이지. 원래 제가 내야 될 돈이 아니었잖아요. 애초에 어머님이 내야 되는데 허튼 명품이나 사치를 부리니까 병원비 낼 돈도 없고 모르는 척 하셨던 거겠죠. 너 모르는 척 조용히 있더니 아주 무서운 애였구나. 분란이 싫어서 조용히 지내는 거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요. 혼인신고도 안 한 주제 사실혼이었다고 위자료를 요구해. 기가 차서 정령 이혼하고 싶으면 병원비 1,000만 원을 너도 우리 아들한테 이혼 위자료도 주던지 아니면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시댁에 돌아오던지 해라.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어. 아니요. 저를 기만한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쳐요. 돌아갈 일 없을 겁니다. 저는 제 소신대로 법정소송 진행할 테니 그만 돌아가세요. 별거 가진 것도 없는 주제 무슨 뻗댐이야. 너처럼 모자란 며느리 누가 받아줄 것 같아? 우리 집안이나 되니까 받아주고 품어준 거야. 그렇게 별로인 며느리를 왜 돌아오라고 하세요? 더는 찾지 마세요. 구질구질해 보여요.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덧붙이면서 저를 긁는데 저는 그런 개소리를 들을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냥 가차없이 무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런 행패에 지나가던 제 직장 동료들이 경악하며 저를 구해줬고요. 이것들이 그냥 조용히 돈만 돌려받고 연을 끊으려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 가만으로 보더라고요. 회사 사람들도
시어머니가 난리친 것 때문에 저와 신랑의 이혼 소문이 돌았던 상황이었고, 남편 놈은 뻔뻔하게 저한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던 참이었어요. 어차피 헤어진 거 모두가 알게 될 텐데 진실이라도 밝혀서 제 억울함을 풀고자 했고요. 그래서 SNS에 시댁 식구들과 신랑의 만행에 대해 몰렸죠. 치매에 걸린 아버지 병간호시키려고 작정하고 사기 결혼한 남자와 가족들이라는 내용으로요. 그랬더니 사내 게시판부터 신랑네 회사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매너 있고 잘난 척하더니 남 평판에 엄청 신경 쓰던 남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못 견뎠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인사고과에도 악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뒀더라고요. 협력업체라서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남편의 소문은 들을 수밖에 없었네요. 3년이 지난 지금 그 일들은 아득한 옛일 같아요. 쓰나미 같은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온 느낌이랄까요? 지나고 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혼자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저는 홀로 자유로이 사니까 오히려 홀가분하고 만족감이 크더라고요. 진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일을 하고 나에게 여유와 자유를 주는 게 최고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주변에서 액땜했다 치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라고 하는데 아직은 솔로인 제가 좋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게요.